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화요일인 25일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결정 선고는 재판관들의 평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등에 대한 한 주간 여론조사 흐름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2024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 70여일 만에 마지막 변론이 열리게 됐고요. 지난 대통령들의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보름 안에 선고가 나왔습니다. 이번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일단 뭐 다음 주 화요일 최후 변론이 이루어지니까요. 예. 과거의 선례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한 2주 정도 걸리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하고 내란죄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그런 시각도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저는 이제 뭐 그래 되면 한 3월 한 중순 정도 아마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전체적으로 증인신문이라든가 증거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이 탄핵 심판에 대한 어느 정도 결론 좀 지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저는 보니까 이 대통령의 책임하고 이제는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의 책임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두 번째는 대통령이 탄핵 심판하고 대통령이 어제 우리 내란죄 형사재판에 출석을 했는데 내란죄하고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래 달라질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이번 한 뭐 9차례, 10차례 정도의 어떤 증인신문을 통해서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건 어쨌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고도의 통치행위로 인식하고 선포했다는 거고요. 그다음 김영현 전 장관이 잘못 뺏긴 포고령 1호이긴 하지만 그것을 두루뭉술하게 검토했다. 그리고 국회와 선관위의 질서 유지와 여러 가지 점검을 위해서 병력을 투입했다는 것까지는 대통령의 총괄적인 책임이 있는데 예. 그 이후에 국회에서 또는 선관위에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사항은 김영현 전 장관이 실질적으로 계획하고 주도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어느까지 물을 수 있느냐,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느냐 이것이 그만큼 파면이 이를 정도로 중대한 건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투어질 것 같고요. 특히 뭐 증인신문을 통해서 보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정치인 체포 관련해서도 보면 그 여인영 방첩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진술을 거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 심판에서는 확인 불가. 그다음에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 정치인 메모, 체포 명단에 대한 신빙성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마지막에 조지호 전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어제 나와서 검찰 조서를 그대로 인용을 했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계엄 당시에 4차례 통화를 했는데 경찰청장이 밑에 부하 직원에게 그 정치인 체포 지시를 실질적으로 내리거나 정치인 체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대통령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마 재판관들이 볼 때 대통령의 책임과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의 책임 그리고 탄핵 심판이 얼마나 이 부분을 제한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아마 탄핵 찬반이 뭐 기각될 것인지 인용될 것인지 이런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어제 있었던 증인신문 내용은 저희가 잠시 후에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 평의가 얼마나 걸릴 것이냐 비슷하게 예상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전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 법이 있고 예. 이전 두 번의 탄핵을 비추어 본다면 대략 한 11일 정도나 한 14일 정도 11일, 14일. 추가적으로 걸릴 것이다 보면 예. 이제 3월 중순 정도 대체로 조금 더 길어진다 하더라도 한 3월 중순을 전후로 해서 15일을 전후로 해서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것이고요. 예. 이 헌법재판소의 이 속도 또 변론을 몇 차까지 가느냐 이거 가지고 상당히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만 이 헌법재판소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뭐 김용현 전 장관이나 이진우 전 사령관이나 이런 군 관계자들의 탄핵 심판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을 놓고서 헌법재판관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예. 다른 사람들의 내용들은 이 판단을 위해서 이제 참고하고 말 그대로 정인인 것이죠.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가 뭐 내란이다 또 비상계엄이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이 헌법재판의 최종적인 결정은 뭐 이게 행정 관련 법에 기준을 한다 또는 뭐 형사법에 기준을 한다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대통령의 자격이 유지될 수 있냐 없냐 이게 기준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는 뭐 모든 지금 사유를 가지고 다 다룰 수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비상계엄을 내린 것이 대통령으로서 적절했느냐 또 대통령의 지위를 유지하는데
적절하지 못하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내란과 관련된 부분 여부는 앞으로 있을 이제 재판에서 이 검찰 또 재판에서 다퉈야 될 부분이겠죠. 하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또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의 양상을 보면 비상계엄이 과연 적절했느냐, 적법했느냐, 이것이 전시나 사변이었냐,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냐, 이걸 핵심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광화문에서는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의 집회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 메시지를 냈습니다. 내가 빨리 직무에 복귀를 해서 세대 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 이렇게 각오를 밝혔는데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에 직무 복귀를 언급하는 메시지가 공개된 건 처음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뭐 탄핵 심판이 임박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국민변호인단 집회에서 아마 그렇게 아마 거기 모이신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저는 대국민 메시지라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 아마 대통령께서 보니까 구속된 상태에서 탄핵 심판을 받고 또 형사재판에 출석하고 하면서 아마 본인 스스로가 뼈저리게 이번에 느끼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대통령직이 주는 그 엄정함, 그 무거운 것도 많이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본인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비상계엄은 그냥 대국민 호소였다는 거거든요. 29번의 여러 가지 계속적인 줄탄핵이 이어지고 도저히 국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그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에 비상계엄이 내려졌다는 거고 예. 그 비상계엄이란 것은 결국은 대국민 호소이기도 하지만 야당에 대한 충격요법이고 국민들이 알리기 위한 계몽령이었고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는 보니까 이 탄핵 심판이 결국 기각될 것이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자신감 속에서 본인이 빨리 직무에 복귀해서 이제 본인이 느낀 만큼 그리고 이제 배운 만큼 본인이 다시 이제 직무에 복귀하면 대통령직을 좀 제대로 수행하겠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아마 국민 변호인단을 통해서 아마 대국민 메시지를 낸 게 아닌가 이렇게는 보입니다. 예,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그 일각에서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가 불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것을 뭐 미리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하는 것은 뭐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고 타당치 않은 것이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 것은 가장 중요한 건 지지층 결집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지층 결집을 통해서 아직까지 헌법재판소의 선고, 판결이 내리지 않은 만큼 다시 한 번 더 헌법재판소에 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뭐 이것은 어디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방어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이것이 얼마나 헌법재판관 개개인들에게 영향을 줘서 실제 선고에까지도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이것에 대해서 여러 정치적 해석을 떠나서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지지층을 결집해서 헌법재판소에 한번 호소를 하는 그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있었던 증인신문 한덕수 국무총리가 출석을 했습니다. 시작된 지 한 5분여도 안 돼서 윤 대통령이 퇴정하는 일도 있었는데 국제적인 위상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말도 있었고요. 국무회의에 대한 질문에는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 이거 전반적으로 답을 좀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정확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최대한의 배려라고 보이거든요. 어쨌든 대통령 그다음에 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정의 1인자, 2인자인데 그 1인자, 2인자가 마주 앉아서 어떤 시시비비 잘잘못을 따지는 것 자체가 상당히 국민이 보시기에도 불편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아마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헌정사에 2번의 총리가 지금 된 거고요. 예. 그리고 역대 최장수 총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정부 출범할 때 본인이 어떤 부족한 여러 가지 어떤 관료적 경험, 그다음에 경제적 마인드 이런 부분들을 한덕수 총리를 통해서 많이 국정을 보좌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요구를 한 것처럼 보이고요. 그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어제 나오셔서 어떤 비상계엄 당시에 어떤 국무회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파를 했는데 그 이전에 보면 대통령에 대해서도 어떤 비상계엄의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29번의 줄탄핵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 본인도 탄핵됐지만 법무장관, 경찰청장, 감사원장
이렇게 계속적으로 줄타락되는 상황에서 특히 또 예산 삭감도 되는 상황에서 그런 국가적인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나름대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아니냐 하는 그 당위성에 조금 힘을 보태준 것 같고요. 나름대로 국무회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절차적 한계를 얘기했거든요. 물론 국무회의라고 하는 게 지금부터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땅땅땅.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다 부서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런 절차적인 부분은 없었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그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나왔을 때도 보면 실질적으로 비상계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반대를 했고 만류했고 그렇다는 건 비상계엄에 대한 실질적 안건이 다뤄졌다는 그런 실질적 논의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아마 국무위원 11분이 참석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국무회의에 어떤 의사 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졌다는 건데 저는 이 지점에서 좀 강조하고 싶은 게 국무회의를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지 비상계엄이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적 요건은 갖추지 못했지만 실질적으로 논의가 됐다면 이 부분은 국무회의를 볼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은 우리 재판관들이 판단하실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우리가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게 헌법상의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사태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시나 사변이 벌어졌는데 국무위원들이 다 소집할 때까지 기다리고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땅땅땅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국무위원들이 부사하고 이럴 시간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전시나 사변이라을 때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자체적인 판단으로 통치행위적인 차원에서 먼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예. 그 이후에 형식적인 요건은 보완을 해도 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비상계엄도 무조건 절차적 요건이 사전적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엔 좀 이르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비상계엄이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은 대통령이 먼저 선제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후로 아마 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비상 국무회의를 통해서 아마 절차적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재판관들이 나름대로 균형감을 갖고 좀 이 사안을 판단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근데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는 많이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래도 그 이전의 발언은 국무회의 절차가 그렇게 적법 절차를 이행하지는 못했다라고 예. 발언을 한 부분은 좀 뒤집고 상당히 적법했다. 또 필요한 절차를 그대로 준수했다. 이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기를 바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결정을 한 이유가 그랬을 그렇죠. 거라고. 근데 방금 전에 김철희 교수께서 실제로 그런 전시 사변인 경우에는 부서를 하고 제대로 사람들이 모이고 하기가 어려울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두 분 앵커가 기억하시기에 12월 3일 날 무슨 포탄이 터지고 무슨 재난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었나요? 뭔가 회의를 못할 그런 상황이었나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거는 전시나 사변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그 말은 누가 설명할 필요도 없을 텐데 그런데 이제 한덕수 총리가 나와서 한 발언은 그 부분을 적법 절차였다. 국무회의는 제대로 이행이 됐다.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힘을 실어주지는 못했어요. 그런 다음에 또 어떤 발언을 했냐면 그의 말미에는 다 반대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전달될까요? 헌법재판관들에게는 국무위원들조차 참석한 사람들조차 다 반대하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기어이 이 계엄령을 선포했구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이것이 10차 변론 거의 마지막 좀 반전을 좀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렇게 큰 도움, 오히려 도움이 되기보다는 별로 보탬이 되지는 못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그리고 어제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2번의 불출석 이후에 마침내 증언대에 선 건데 자신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증언을 거부했지만 검찰 조사에 대해서는 조사별로 서명 날인을 했다고 검찰 진술에 대한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런 상황은 좀 어느 정도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보면 2번 불출석을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3번째는 강제 구인을 하겠다고 하니까 자진 출석을 한 건데 아마 대통령 앞에서 어떤 증언을 하는 게 굉장히 불편했을 상황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증언을 거부했는데 그 대신에
본인이 검찰에서 변호인 입회하에 했던 진술에 대해서 다 서명 날인을 했다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 조서가 실질적으로 이제 헌법재판의 어떤 증거로 이제 채택이 돼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아마 지금 우리 뭐 이렇게 이 피의사실 공표하는 것처럼 나오고 있는 거 보면 대통령이 어쨌든 6번 전화를 해서 정치인 체포에 대한 지시를 했다는 거고 그때 계엄 해제 이후에 2번 계엄 당시에 4번인데 그 4번에 대한 이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그 진술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단지 이제 대통령 측에서는 조조 전 경찰청장에게 조조 전 경찰청장이 받았다는 정치인 체포 지시라는 부분이 밑에 서울 경찰청장이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지시가 하달되지 않았고 4번의 지시를 했지만 하달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정치인 체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회 봉쇄도 뭐 이 봉쇄가 됐다가 풀렸다가 계속 왔다 갔다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지시가 그대로 이행된 것은 아니다. 뭐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니다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나름대로 어제 뭐 항변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헌법재판관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지시만으로도 그 부분이 굉장히 위법성이 있는지 위헌성이 있는지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균형감 있게 아마 지켜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것도 발언을 뒤집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지호 경찰청장이 아직도 경찰청장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결정적으로는 끄집어내라. 체포. 사실 아니다. 그때 검찰에서 이 진술을 할 때는 정말 정상적인 상태에서 진술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해야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방어권에 힘이 실립니다. 어쨌거나 이 대목만 놓고 본다면.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형사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답변하기는 곤란하다. 핵심은 이 부분이에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선망정세가 아니었냐. 선망정세는 뭐냐면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도저히 정상적인 상태의 답변이라고 보기 힘든 것이거든요. 이러면 이제 이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부인할 수가 있는데 선망정세가 있었나 그러니까 조지호 증인이죠. 경찰청장이 그 정도는 아니야. 아니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대통령에게 힘이 실리면 아주 매우 심각한 선망정세였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핵심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을 하겠습니다만은 홍장원 전 차장까지 포함하면은 한덕수, 조지호, 홍장원 핵심 3명 중에서 2명은 윤석열 대통령 이 마지막 10차 변론으로 치면 마지막 여기에 나왔지만 별로 도움이 못 된 거예요. 예. 홍장원 차장 얘기를 해보죠. 어제 국민의힘이 국정원에서 받은 CCTV를 공개하면서 비판 수위를 높였고 홍장원 차장은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홍장원 전 차장의 이야기는 이제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조금 믿기가 힘들어진 게요. 조태용 원장이 헌재에 나와서 증언하지 않았다면 국정원이 그때 당시에 CCTV를 공개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홍장원 전 차장의 어떤 진술이나 메모가 그대로 국민들에게 그렇게 인식이 될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어제도 보면 결국은 제일 황당하겠던 게 뭐냐면 본인이 검찰에 가서 했던 진술이 그때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갔기 때문에 조금 횡설수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서 이제 와서 검찰 진술을 정정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본인이 그 뭐 검찰에 가서 했던 이야기, 그다음에 지난번 1차 증인 신문에 나와서 헌재에서 했던 얘기가 뭐가 되냐 이거죠. 저는 다시 한번 이 상황을 좀 복귀해 보면 홍장원 전 차장이 11시 6분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은 예. 사람들에게는 기억을 되살릴 때 보면 11시경, 11시 10분경이라고 얘기를 하지 11시 6분이라는 정확한 숫자를 얘기하지 않는데 이번은 국정원에서 정보를 많이 취급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11시 6분이 주는 의미가 보면 본인이 처음에 작성했다는 그 메모가 얼마나 이게 신뢰성이 높으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건데 막상 공개를 해보니까 처음에 작성했다는 공터가 아니었고 공터에서 처음에 그 어두운 데서 휘갈렸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이 여인영 전 방책사령관과 통화하는 것을 그 공터 옆에 있던 보좌관이 너무나도 조용했기 때문에 다 전해 들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공터가 아니고 집무실에서 이루어졌다는 건데 거기에 대한 해명도 보면 집무실에 와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를 했다는 건데 왜 휘갈겼었냐 하니까 서서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대통령이 전화하면 서서 받을 수도 있는데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이 홍장원 전 차장 육구사관학교 까마득한 후배입니다. 근데 까마득한 후배의 전화를 받으면서 서서 전화를 받고
적을 수가 없어서 왼손잡이인데 너무나도 바빠서 오른손으로 했기 때문에 이걸 본인이 알아볼 수 없는 메모를 썼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사실은 상식적이지 않고, 그리고 본인하고 윤영 전 사령관이 집무실에서 통화하는데 보좌관이 그 방에 들어와서 그 이야기를 대화를 엿들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자기가 기억을 덧붙여서 메모를 만들었다? 이런 메모가 상승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홍장원 전 차장이 저는 여인영 전 방첩 사령관과 통화한 건 맞고 메모로 불러준 건 맞는데 그것은 정치인 체포하라는 명단은 아니다. 적어도 여인영 전 사령관이 이 부분에서는 위치 선정이 위치가 어떻게 되냐, 위치 추적을 좀 해달라고 하는 그 정도의 요청이었는데 홍장원 전 차장이 이거를 체포로 좀 둔갑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의문이 되고요. 예. 두 번째는 어쨌든 본인이 그 다음에 이 체포했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보면 결국은 이게 체포가 아닌데 결국은 이 위치 선정이라는 부분을 좀 했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 부분의 그 명단을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에게 넘기는데 박선원 의원이 국정원 출신이거든요. 예. 그래도 그걸 발표하는 사람은 또 김병기 의원이라고, 이분 또 국정원 출신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홍장원 전 차장이 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 민주당 의원과 먼저 접촉을 해서 정치 명단이 넘어가면서 그 부분에서 신원 파악, 조의 위치 파악 정도가 체포로 둔갑한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이 거대한 탄핵 공작이다, 탄핵 공작의 신호탄이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의심스러운 정황이 어제 많이 드러났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홍장원 전 차장의 정치 메모는 완전히 증거 능력을 상실했다. 이것은 전혀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우리가 재판을 대할 때는 어디에 초점이 있고 기준이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포인트를 제대로 못 잡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콩으로 매주를 쓴데도 못 믿는다는 것은 된장을 만들 생각이 있어야 이게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과연 홍장원 전 1차장이 절대적 기준일까? 그러니까 체포나 지금 이 명단과 관련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잘 보십시오.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홍장원 전 차장의 행위라든지 이런 거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비상계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시간이 돌아가야 돼요. 변호인단은. 그래서 그 당시에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국정마비 상태였다. 이 국정마비가 국가 비상사태였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야당의 탄핵이나 특검이 불합리했다. 그걸 발언을 하긴 했지만 더 이 부분이 매우 치밀해야 돼요. 매우 근거가 있어야 돼요. 네. 이 탄핵이나 특검이 정말 너무나도 불합리했고 이것이 현실화되고 가시화된다면 정말 현직 대통령의 탄핵도 일어날 뻔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비상계엄을 대통령의 이 통치행위라고 합리적인 통치 범위라고 본다면 여기에 대한 부분을 더 법적 근거를 갖다 대야 되겠죠. 그러니까 국내 헌법도 그렇지만 헌법상으로도 조금 모자란다면 대부분 다른 어떤 독일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의 어떤 판례까지도 가져와서 이렇다면 이것은 통치행위로 볼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빈틈없이 갖다 대야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홍장원 전 1차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빙성이 좀 오락가락하는 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거죠. 이것이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정적 절대적 기준일까? 그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주간 여론조사 흐름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어제 나온 MBS 여론조사에서는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5%,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이 39%로 나왔는데요. 여전히 인용 응답이 앞서긴 하지만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3% 줄었고 탄핵 기각은 1%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당 지지율을 보면 MBS 조사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37%, 34%의 지지를 얻었고요. 지난 월요일에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은 41.4%, 민주당은 43.1%로 조사됐습니다. 양당의 지지도 격차가 이전 조사와 비교했을 때 오차 범위 내에서 유지가 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탄핵 찬반 이 여론 관련해서는요. 일단 계몽령으로 통칭되는 그 비상계엄의 취지에 공감하는
그런 여론 높아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탄핵 반대 여론이 조금 더 상승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네. 그래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여전히 국민 여론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그 방식은 좀 잘못됐다. 그 방식은 굉장히 잘못됐다. 그리고 특히 그날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보셨는데 어쨌든 국회에 무장된 군인이 투입되는 그 장면들이 생방송으로 방송됐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의 어떤 뇌리에 굉장히 각인돼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계엄 초기에 보면 계엄 해제되고 난 이후에 탄핵 국면에서도 보면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이 나중에 헌법재판소에는 와서는 인원이라고 정정하지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그러니까 계엄 해제를 막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는 부분들이 있고 예. 또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이 지금은 또 진술이 번복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다.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 이런 것들이 그대로 아마 국민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께서 보실 때는 여전히 아마 이건 탄핵에 대한 찬성률이 좀 높아 보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탄핵 국면에서는 보통은 무조건 민주당이 조금 유리한 환경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지금 국민의힘과 좀 엎치락뒤치락 한다는 건 민주당의 잘못이 크다는 거거든요. 그건 대통령의 어떤 비상계엄이라는 방식이 굉장히 조금 위법하고 위헌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도 잘한 게 없다. 29번의 어떤 탄핵이 진행이 됐고 또 23번의 특검 발의인데 이번에 보면 또 명태균 특검을 또 발의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탄핵 노이로제 거의 뭐 특검 노이로제 걸릴 판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도 공동 책임이 있다 하는 부분. 거기다가 아마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이후에 굉장히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단 하나만의 이유로 그게 뭐 거의 유일한 이유인데 그걸로 또 국무총리를 또 탄핵까지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과연 민주당이 책임 있는 야당이 맞냐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조금 견제하고 비판하는 그런 여론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2월, 3월은 중도층 전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예. 워낙 진영 간 고리 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8년 전에 500m, 지금은 지난번 시간에 나와서 제가 5만 미터를 했는데 지금 지난 일주새에 한 2만 미터 더 깊어졌어요. 진영 간 깊어졌습니까? 예. 대결이. 그래서 워낙 지금 진영 간 대결에 골이 깊다 보니까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층도 상당히 결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이전의 탄핵과 비교해서 상당히 다른 양상인 건 또 분명히 보이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부터 남아있는 시간 대통령 또 선거도 3월 중에 지금 예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도 3월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이런 진영 간 대결이 아주 더 단단해지고 골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결국은 중도층일 거예요. 중도층 설득력을 어느 쪽이 더 가져가느냐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도 저희가 살펴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 이 43점 MBS 조사 먼저 보죠. 31%, 김문수 장관 10%, 오세훈 시장 8%, 홍준표 시장 5%, 한동훈 전 대표 5%고요. 다음은 리얼미터 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43.3%, 김문수 장관 18.1%로 나타나고 그 이후에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흐름 그리고 김문수 장관 저희가 매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변화를 좀 살펴보면 한동훈 전 대표가 책을 출간하고 SNS에 글을 올리면서 조금 좀 반사이익으로 올라간 경향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중도층, 무당층이 조금 오른 것이 좀 눈에 들어오는 조사 결과였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중도층의 흐름을 조금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중도층은 보니까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이기 때문에 일단 탄핵에 좀 집중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거나 하게 되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고 그때 이제 대선 때 가서 본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도층 입장에서 볼 때는 탄핵은 탄핵이고 대선은 대선이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유보적인 관점을 보이는 것 같고 아마 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조금 선두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탄핵의 어떤 정치적 반사이익을 고스란히 혼자 받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유일한 사실은 대권 후보이다 보고 유일한 대권 후보이다 보니 예. 그러한 혜택을 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 아마 본인이 벌써 조기 대선 행보를 시작을 했거든요. 정책적으로도 우클릭도 하고 좌클릭도 하고 왔다 갔다 하지만 어쨌든 대선 행보도 시작하고 또 당내의 어떤 비명계도 포용하면서 당내 결속력도 다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은 조금 조기 대선을 먼저 준비한 선두 효과는 좀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다만 이제 국민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아마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정치적 관계 때문에 일단은 탄핵 심판에 좀 집중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면 그때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조기 대선 행보에 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은 뭐 미미한 어떤 그런 이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이게 만약 본격적인 조기 대선 국민이 된다면 여러 형태로 조금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아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 재개를 사실상 이제 선언을 했기 예. 때문에 다음 주 이제 화요일 날 이제 책을 출간하면서 정치 재개를 선언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이 국민의힘에서도 조기 대선 치러지게 된다면 큰 틀에서는 탄핵 찬성파 탄핵에 찬성한 예를 들어 한동훈 전 장관이라든가 한동훈 전 대표라든가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또 탄핵 반대파에는 보면 홍준표 시장, 김문수 장관, 원희룡 전 장관 이렇게 나름대로 크게 양분돼서 아마 조기 대선에 대한 그런 흐름을 조금 이어가지 않을까. 앞으로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대선 잠룡 주자들이 각기약진하면서 큰 틀에서는 이 탄핵 찬성파와 탄핵 반대파가 나름대로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간에 비판을 주고받으면서 진행되는 그런 방면으로 굴러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는 5% 중도층 전쟁이다. 그러니까 중도층은 3월 중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또 실제 대선이 있으면 그때 이제 중도층이 움직이기 때문에 좀 관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보면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중도층 효과가 좀 있는 걸로 보여요. 예. 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과는 이제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5%에서 조금이라도 이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핵심인데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중도 보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당에서는 또 이걸 지적하기도 하고 또 공감하기도 하고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이고 결국은 15%의 중도를 안겠다 이러면 어려운 이야기겠지만 지금 5%의 전쟁이거든요. 또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몰라요. 지금 상황은 매우 복잡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나 탄핵 찬반 여부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의 선고가 나와봐야 국민의힘 상황은 어떻게 될지 그때 가서 다시 재편성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